안녕하세요. 남원호입니다. 지난 시간 워룸에서는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시간이 부족해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무인 자동차 이런 등등등의 최첨단 기술의 이제 핵심 기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홍 전무님께. 네.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정보통신 혁명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나왔는데 그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를 이렇게 통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이렇게 어떤 연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최근에는 WWB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때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 분산 인터넷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그 비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하나 중앙 집권해서 써서 마음대로 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그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기업이나 입장이나 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성과물의 분배 통로로서 블록체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데이터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거래를 일으켰을 때 정확하게 그런 어떤 그 거래 결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그 정보 인터넷의 이런 안에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자나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아마 그런 기술이 지금 이 블록체인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그 비효율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쉐어드 이코노미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술의 중점된 역할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성과물의 분배 통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교수님께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무님께서는 기술적인 관점에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사회학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회학적으로 산업의 발달은요, 경제사회의 발전의 목표는 소셜 코스트의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범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이 나왔고 그 기술이 편의성과 합쳐져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4차 산업혁명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조금 유사한 사례가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는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개의 정책적인 요소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코스트의 절감 부분. 그래서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범죄를 최소한 줄이면서 도시민이나 국가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기반을 만들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개의 이 목표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융의 시스템의 결합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혁명은 화폐금융과 결합되면서 터졌고요. 그러니까 화폐금융이 기폭체가 됐던 거죠. 그리고 농업기술, 공업기술의 발달이
투자금융과 결합되면서 기폭차가 됐듯이 그래서 이제 공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디지털 기술도 거기에 맞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금융 시스템이 제한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죠. 왜 저희가 크립토 경제 또는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심히 보냐면 아까 그 SDGs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전 세계에 퍼지고 온 국민의 생활 속에 들어오려면 금융적인 요소가 기폭제가 돼서 터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지금 금융과 결합되어 있는 금융공학적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과 코드가 맞았을 때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게 블록체인의 역할이다라고 사회학적인 이제 해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홍 전무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고 뭐 문화가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 이렇게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시거든요. 산업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못 쫓아가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디지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잘 못 수혜를 못 받지 않으실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뭐 친구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많고 한데 뭐 드라이브 토큰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처음에 겪으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 않을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뭐 박 교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받아들이시는데 기존에 있던 워낙 확고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층에 대한 혹시 뭐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 내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취약계층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걸 혹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포지티브 방법과 네거티브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록체인을 열심히 썼을 때 어떤 리워드를 주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안 쓴 것들에 대해서 벌금을 먹인다. 그건 조금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용을 그리고 또 이런 그 지식에 대해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그 취향에 달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통신회사가 이렇게 선전하는 그 공적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낙도라든가 그런데 그 인터넷선을 그 당시에 깔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인터넷 그러니까 위성 중계차가 가서 그 애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케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그 정보 격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암호화폐에 대한 너무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경제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반감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일에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객의 그 휴대폰에 하나의 그 앱 형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그 장벽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이렇게 클릭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그 클리어하고 공정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포토샵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구청이나 그런 공적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배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능숙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고 뭐 각 지자체를 포함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그 문화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층에 대한 어떤 적절한 하나의 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박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발전하는 문화의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네.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센서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청정기가 뭐 200에서 300 정도 대기업에서 나오는 각 방에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뭐 혹시 아이가 있다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서 이 미세먼지 청정기가 공기청정기가 활용이 안 된다면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20대, 30대들이 이 공기청정기가 너무 비싸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세대 사면 900인데 그걸 못 사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3, 4개 놓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문화나 기술의 수혜는 이걸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디지털 슬레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그 농작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노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블루칼라가 탄생을 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지만 포드 자동차를 수십만 명이 만들었지만 실제 포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블루칼라는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블록체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자금이 없으면 그러면 그게 디지털 슬레이브가 됩니다. 아마 200년 후에 저희를 굉장히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폐암으로 죽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면 그러면 디지털 비용을 최대한 낮게 낮출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렌탈이나 리스가 금융의 어떤 디지털 금융이었다면 거기에 암호화폐의 어떤 금융적인 요소를 더 넣어서 더 낮출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만약에 3대를 사는데 리스 암호화폐를 통해서 월 비용으로 한 3만 원 정도 내신다. 그러면 세대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누림의 경제나 이런 부분을 금융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도 이런 금융의 힘이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입니다. 네, 디지털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이제 암호화폐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여쭤보는데 이게 살짝 1번 첫 번째 드렸던 질문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인데 또 살짝 다른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어떤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이제 뭐 코인을 갖고 이제 음료수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그 해당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뭐 해당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의 시작일까요? 근데 또 그들만이 사용하는 코인이 또 한정적이더라고요. 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이. 근데 그 변동성이나 이런 거는 역시나 또 그 뉴스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질문은 한번 박 교수님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사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바꿀 때는 아주 커다란 액시던트, 그러니까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쓰시는데 정말 불편하세요? 정말 편하죠. 네, 그렇죠. 네. 뭐 몇 초 안에 결제되고. 네. 그런데 암호화폐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사회가 따로 있고 금융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화폐를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쓰겠다 또는 투자금융을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쓰겠다. 과연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는 이미 10년간 시도를 해봤는데 제대로 암호화폐가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30년에서 50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암호화폐의 원래 성향 자체가 아까 사회적 한목적정, 소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자꾸만 실생활에서 쓰인다든가 불법적인 데 쓰인다든가 하면 암호화폐가 사회에서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 암호화폐가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셜 코스트를 낮추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접속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또 다른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공유 경제의 모델이라든가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공유 경제의 그 구조적인 모순의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 상태에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것이 나왔다는 이런 관점에서는 소셜 코스트보다는 다시 말해서 성과를 과연 공정하게 분배해 줄 수가 있느냐. 쉐어링 이코노미의 결과물이 결국은 쉐어드 이코노미인데 기회의 공유하고 결과의 공유가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마이크로페이 프로젝트라는 그 미국인 하나 만난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페이 이름 자체가 이제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론 이론도 그 공유한 사람들 거기에 결과물에 어떤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의 공유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던 기회는 서로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암호화폐가 가장 그래도 이 암울한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의 마지막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가난한 자와 있는 자가 동시에 그래도 그 자기의 그 규모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원씩 갖는다 그러지만 그게 100만 명이 됐든 100만 원이고 1000만 명이면 1000만 원이 될 텐데 그 이익이 결국은 어디서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어떤 그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이익들이 이렇게 분산되는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가장 거꾸로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의 그런 어떤 그 기술의 그 특징,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나눠질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저는 사회를 암호화폐의 잘못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만한 그 충분한 아직 이게 이런 어떤 거버넌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참 암호화폐가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굉장히 열심히 뛰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새로운 경제, 저는 새롭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유 경제를 넘어서, 네, 공유 경제를 넘어서 이 누림 경제라는 게 저 처음에 보면서 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무님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오늘 녹화의 과제가 이제 숙제가 책을 내용을 어느 정도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스튜디오에 녹화에 들어오는 게 저희 숙제였는데요. 네, 저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크립토 경제의 미래, 이 누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림 경제가 기존 금융 경제와 기존 금융경제 공유경제와의 차이점하고 단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눔 경제를 이제 형상화적인 디지털,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한번 설계해 보면 나눔 경제는 피자 한 조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 셋이 피자 한 조각을 나눌 때 이제 분쟁이 있었으면 지금 아까 우리 전무님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정 분배라는 건 신도할 수 없습니다. 이 피자 3개를 아무리 저희가 명확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피클이라든가 아니에요. 토핑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토 부분이 더 두꺼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갖게 돼 있는 게 공정의 배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은 라면을 시키고 짜장면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이걸 나눌 때 싸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죠? 왜? 누구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볶음밥이 좋고 밥이 좋고, 나는 피자는 좋은데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공정 배분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소셜 코스트, 아까 소셜 코스트하고 라이프 코스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라이프 코스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이고, 소셜 코스트는 이 분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손실 비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4명이 이 피자를 한 판 엎었을 때, 3명이 싸울 때, 이때 피자가 날아가는 비용을 소셜 코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누적된 외부의 에너지들을 모아서 음식의 여러 종류를 모아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암호화폐 맞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은 맞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이게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뭐 비싸거나 아니면 약간 사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세네 개를 같이 모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누림의 경제. 그러니까 너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가 아니고 강제로 배분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배분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많이 갖다 놓는 걸 누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하나의 뭐 피자 한 판이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골랐을 때 다툼이 적다 보니까 이 엔트로피 경영학이라는 사회학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트로피가 안정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이 엔트로피를 안정적으로 사회를 만들게 하는 굉장히 최적의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춰져서 많은 메뉴가 나오면 누림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 그래서 누림과 나눔은 싸우는 틀을, 제로섬 게임에서 피자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느냐, 아니면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느냐. 말이 길어지만 간단하게 사례 하나 더 들면, 옛날에 우리가 품앗이를 했었어요. 네. 품앗이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노동 강도를 체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홍 전무님 집에 가서 복숭아를 따드렸습니다. 8시간을요. 그리고 전무님은 내일 저희 집 와서 참외를 따주셔야 됩니다. 똑같을까요? 시간만 똑같죠. 노동 강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면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숙여야 되는 거 하고 머리를 드는 거하고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의 조상님들은 그거를 서로 나눴어요. 서로 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오늘 참외를 못 따면 썩고 내일 복숭아 못 따면 썩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그게 노동 강도를 비용으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서 여기 썩는 거니 우리 집에서 좀 도와줄게, 내일은 우리 집 와. 이게 이제 두레나 상부상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려면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우리가 금전적으로 코스트를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암호화폐가 그 영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나와서 그게 서로 메뉴판처럼 형성이 되고, 그게 굳이 내가 오늘 남의 집에 도배를 해줬는데 거기서 받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꼭 노동 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제 누림의 경제를 실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이 이 암호화폐다 또는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누림의 경제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 전무님께 한번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 누림 경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셔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계속 이렇게 손에서 놓지 않고 오늘 올 때도 보고 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번뜩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 중에 연역적 방법과 기납 방법이 있는데, 기납적 방법으로 질문을 던져서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reciprocity, 그러니까 그 공유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서로 호혜적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서로 간에 이렇게 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라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용어인데, 방금 근데 말씀하실 때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피자와 다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자가
그 어떤 그 유일한 결과물이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로 저는 사실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날 밥 안 먹었어? 그럼 밥이 안 먹었으면 빵을 먹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그 공유된 경제 하에서 발생한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 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쪽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교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제3국가에 어떤 그런 좋은 그 부표 같은 걸 설치해주고 그 대신 거기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사업권을 받아와서 이렇게 호혜적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도 얘기하시고 설명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 등가성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은 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누림 경제가 정말로 그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경제의 공유 경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초연결되고 초융합된 4차 혁명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독점 기업보다 더 큰 횡포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가장 큰 그 기회는 공유하지만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그 기존 금융 경제나 이런 경제 체제의 그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그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신데 그 민주당에서 세 번째랍니다. 그러신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페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해체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을 불을 일으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스탠다드 오일 그것을 이렇게 그 해체했던 일이나 AT&T를 해체했던 거냐 최근에 이렇게 반 엔티테크에 대한 그런 경향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이분의 이런 주장이 그 공법학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 물론 그 아마존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생산하는 그것보다 가격을 낮췄다든가 그거는 잘한 거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검색만 하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글이 했던 그 정보 독점을 해생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그 디지털 독점의 이런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궁극적인 깊은 대답들을 찾고자 지금 미국에서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림 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어떤 풀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러시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요. 이 기존의 금융경제 시장과 크립토의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사회통합 영역이라고 해서 일명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목표의 차이점이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과 크립토의 목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하나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내세웠죠. 근데 기존의 공산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어떤 약간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실현 가능하지 못한 사항을 사회주의라는 거를 섞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악용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금융 시스템을 아까 말 아마존 해체라든가 구글 해체라는 단어는 신독재리즘이에요. 그죠? 왜냐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바꾸자. 근데 이걸 누가 처음에 체크했냐면 나눔의 경제, 공유 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반발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이 이거는 신독재 개념이다. 나눠서 뺏어가지고 가진 자들의 가진 거를 나누는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그것도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산주의를 왜곡한 사회주의적인 요소다.
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회색지대를 얘기를 하냐면 공공섹터가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의무, 뭐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섹터라고 퍼블릭 섹터라고 하고요. 또 민간 섹터가 있습니다. 국가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민간 섹터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유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 섹터, 프라이빗 섹터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 아까 소셜 코스트들이 많이 발생하는 뭐 심지어는 종교 전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국가 간 전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석유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런 자원 전쟁에서 일어났던 이 소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회색 지역. 그러니까 공공과 프라이빗 민간이 이 서로 간에 겹쳐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유엔에서 말한 SDGs입니다. 물을 맑게 한다든가 환경적인 요소를 한다든가 기아 부패를 방지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공공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왕 어떻게 자기의 선을 넘어간 거고 또 예산이 한정이 있고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술을 여기다 도입하는 게 저는 첫 단추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누리매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회색 영역을 얘기했던 이유도 10년, 30년, 50년 후에는 블록체인이 다양한 현재 지금 독재 시스템 아니면 뭐 대형 플랫폼들의 어떤 악행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회색 영역에 먼저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러면서 힘을 기르고 그랬을 때 비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걸 바꿔나가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비즈니스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회색 지역에 대한 목표를 크립토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지금 회색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홍 전무님께서는 이 회색지대에 대한 접근이 이제 1차적이라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 헤비급 선수가 있으니까 일단 반탄급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사회 통합 영역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굉장히 그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수님 쓰신 그 이국적 코인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중증 외상 센터가 있는 그 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사고가 나야지 살 가망성이 높다고까지 얘기했던 우리 사회의 아주 그 회색 영역, 그러니까 누구도 손대지 않는 거죠. 공공 영역도 손도 안 대고 민간도 안 하는 그런 영역에서 가장 그런 어떤 사회적 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크립토 이코노미에 의해서 일단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 제 자신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그 회색지대가 주로 그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역들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저는 그 블록체인이나 그 암호화폐 그래도 모임에 갔을 때 그 탐욕에 바탕된 어떤 그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장밋빛 환상들도 얘기하고 증권형 코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상장을 시켜서 자본주의법에 걸리는 일을 스스로 한다든가 그걸 또 전혀 모르고 그 거래소에서 증권형 코인 같은 거는 국가의 그 허가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그 암호화폐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에 틈타 잘못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면전이 마치 어렵고 그런 어떤 그 디지털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횡포적 그런 형태 아까 저는 그게 꼭 그 공산주의적 생각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물론 민주당에서 그런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 역사상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이라든가 아니면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그 누즈벨트 시대의 그 어떤 그 반독점법에 의해서 회사를 5개를 해체하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
헌법에 분명히 이런 그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100%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헌법 제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색지대가 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런 메인 이런 공유경제 시스템 플랫폼 사업에도 일종의 그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교수님 말씀하신 이국적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요. 제가 해볼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6번째 이제 6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 책에 내용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크립토 교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크립토의 가치를 상호 교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코인, 뭐 의료보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간의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읽으면서 교환 서로 코인 간의 교환이다 하면은 물물 교환이 바로 먼저 떠올랐고요.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블록체인 워름을 진행하는 저조차도 아 이게 내가 기존 시스템에 이게 엄청 젖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까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께서 그 신용카드 말씀을 잠깐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덧붙이자면은 요 물물 교환을 한다 그랬을 때 물건이 만약에 뭐 2개밖에 없다 이러면은 몇 대 몇 해서 이렇게 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바로 와닿는데 거꾸로 물건 개수가 예를 들어 늘어나서 뭐 사과, 배, 딸기가 있다 뭐 세 가지로 늘어난다 했을 때 딸기랑 사과는 몇 대 몇일 테고 뭐 이게 경우의 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과수원이라는 거하고 네, 네. 모내기하고 노동 강도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모내기 코인하고 근데 과수원 코인하고 어떻게 교환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준 통화라기보다는 법정 통화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통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냥 요 하나를 갖고 기준으로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편하죠. 그래서 여태껏 그거를 화폐로 그쵸. 하는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SK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한 8천억 정도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화폐의 기준이 절대 선이냐를 가지고 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 미국 말씀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반동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건 맞지만 미국의 자본 또는 군사력 부분을 보면 반독점입니다. 그렇죠?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게 겉은 백조고 밑에는 발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 기준이나 절대 힘이 사회를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교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선형 사회발전이라는 이론이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2008년이 이행기적 징후로서는 굉장히 큰 해입니다. 2008년은 기본적으로 그날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금융위기가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에 맞는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생겨서 새로운 금융위기의 모델이 나왔고 또 2008년은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 날 열었으니까 실제 2008년에 그러면 이 2008년 이후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교환화폐였던 교환 중심이었던 화폐가 투자 중심의 투자 금융으로 갔다가 거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금융 쪽, 그러니까 교환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교환도 되면서 투자 가치도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건 나선형 사회발전 이론의 이 틀에서 보면 굉장히 답이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전문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지향적인 암호화폐는 10년, 20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변곡점 시점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투자 성향이 좀 더 강하지만 화폐 성향을 갖고 있는 모델이 갈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물물 교환은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조금씩 가능하겠다. 왜? 우리 조상의 정신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살았고 몇백 년, 몇천 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우리는 화폐는 1불은 1,200원, 1,200원은 콜라 하나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몸에 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330원짜리 콜라 홈플러스 가면 330원입니다. 그런데 마트, 저희 집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나 뭐 이제는 뭐뭐 마트에 가면 1,000원. 1,000원이잖아요. 뭐죠? 왜 700원의 손실을 보고 하죠? 자기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왔다 갔을 때 비용적 가치, 시간적 가치, 그리고 요동의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를 사 먹는 거, 아니 330원짜리를 사 먹는 것보다 우리 집 앞에 있는 330원짜리가 훨씬 낫다. 7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 뭐 이런, 아니 반대죠. 네. 1,000원짜리가 이런 쪽에 이제 가치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내에서 여러분들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라고 이기시는 거 그냥 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위주로 편의점의 이제 거래 가치가 거기에 내 가치를 넣을 수 있는 교환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 700원을 손실 보면서도 그러다 보면 암호화폐 시대에서는 아까 말한 참외와 복숭아, 난 복숭아를 먹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이제 알게 하고 그 가치가 하게 되면 프레시몹이라든가, 그죠? 1등 상금이 30만에서 50만 원뿐이 안 되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러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러시아로 가는 종이 비행기 경진 대회. 이걸 수치적인 자본주의적인 수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고 자기한테 필요해서 하는 가치를 암호화폐에 녹여넣는 과정이 이제부터 저희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림의 경제가 되는 거죠. 내가 굳이 배가 부른데 왜 피자를 3분의 1을 먹어야 되죠? 그잖아요. 나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뭐 이런 이제 가치의 교환 시대가 아마 암호화폐 2008년 이후로 이행기적 징후에 있어서 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거는 예. 교수님 말씀 맞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입니다. 맞지 마세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엣지가 좀 날카롭습니다. 두 분,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친해요. 네, 아주 베스트 프렌드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요. 암호화폐 시스템의 적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기존의 선진국이나 인프라가 쫙 깔려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들이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취약했던 나라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 교수님을 딱 타겟으로 삼아 질문의 타겟으로 삼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북한도 해당이 될까요? 오해는 마시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민간 경제 협력 1호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그분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회색 영역이 국가 전 세계적으로 회색 영역이 최빈국들입니다. 유엔이 70개국을 3년에 한 번 정도, 정확히는 49개국 플러스 이제 약간 좀 더 부패한 나라들 20개를 잡아서 70개국을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빈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북한이 될 거고요. 이 최빈국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하려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없습니다. 최빈국들의 공통점은 화폐가 코팅장 안에 기념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 가면 북한 화폐가 기념품으로 이렇게 팔리지 화폐를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양에서는 달러가 쓰입니다. 위로화도 잘 안 쓰이고 위안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러 좋아합니다. 그분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투자 금융이 리스크에서 못 견디는 것. 그리고 거래 화폐가 국가의 신용도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것.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이 틈새 시장인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오늘 베네수엘라 대사를 바로 이 시간 전에 뵙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분 늦었는데 그 베네수엘라 대사님도 똑같은 왜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해놓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화폐도 없고 국가 신용도도 없고 투자 가치도 없는 근데 석유는 되게 많은
이런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북한도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모델들의 암호화폐라든가, 근데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릴 게, 북한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세미나가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100여 명 정도. 근데 실제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관광 상품이에요. 블록체인. 예, 그냥 평양 관광 상품입니다. 개성 평양 보고 뭐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동유럽에서 만든 단체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어렴풋이 달러를 대체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개념으로 갔는데, 그 행사를 했다라고 하고 나온 우리나라의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북한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고 이제부터 미국을 무시하고 달러를 제외한 블록체인으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유엔 제재를 풀겠다라는 소설 제목이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아유, 우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만큼 지금 가짜뉴스가 혹세무민하는 것도 있지만 네. 북의 정보를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속마음도 있습니다. 페트로가 냈을 때 꼭 석유값을 달러로 계산을 해야 돼?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교환 가치로 쓰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경량급입니다. 경량급이 헤비급하고 붙어서 이건 백전백패예요. 지금 미국을 무시하거나 달러를 무시하거나 무역을 이걸 코인을 쓴다, 이거 자체는 그냥 100년 후, 200년 후의 상상으로만 맡기시고,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금 이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유통화폐입니다. 왜냐면 종이를 찍어내도 안 믿습니다. 막 1000%, 2000% 인플레 어떤 국민이 그 화폐를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아까 말씀드렸던 회색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되거나 뭐 달러를 대체한다는 이 황당한 상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북한이나 이런 79개의 최빈국들은 현재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홍 전무님께서도 또 일어와 중국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어떤 그 중국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재미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미국 연준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 연구 과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공고를 내서 이렇게 뽑아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그 작년 10월달 정도에 굉장히 큰 조치가 내려와가지고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그 마케팅 홍보나 아예 그 기사가 못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그런 두 트랙을 동시에 달리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이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냐?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페트로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그러니까 그 석유에 기반을 한 그 코인을 한 이유도 거기에 연관이 있겠지만, 이란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도 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속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가 혼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기자분이 좀 이렇게 너무 나가서 쓰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중국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사실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이 아주 그 화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암호화폐로 할 것이냐 달러로 할 것이냐, 이 전쟁은 잠깐 이렇게 미뤄졌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아주 미래에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그 중국이 그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못하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서 하는데, 홍콩이 중국어가 안 통합니까? 싱가포르이 안 통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앞문은 닫았지만 뒷문은 충분히 열어놓고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어떤 세계적 패권을 이루는데 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네. 이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두 분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정부 부처라든지 많은 관계자분들과 미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실 텐데, 이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와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서 과연 대한민국 정책이 이걸 따라가서 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산업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산업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속도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께. 그래서 먼저 박 교수님 먼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는데 혼낼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사견이니까. 유일한 그 희망이신 누린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학부는 행정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이제 정보공학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다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공룡은 뛰면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공룡이 뛰면 거기에 깔려 죽는 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학도 그렇고 현재 제가 대학도 있지만 대학의 정책도 잠깐만 뛰어가다 보니까 깔려 죽는 이 수험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100년 대계로 가야죠. 그죠? 지금 정부의 정책도 특히 이 금융 시스템 2008년 이후로 이행기적 징후에 있어서 이 사회혼란기, 4차 산업혁명, SDGs, 스마트 시티가 기술이 결합되고 암호화폐가 돼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수억씩 지금 수천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기에 국가가 뛰어버리면 어디로 뛸지 국가가 알고 뛰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서 둘만도 이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가 정책을 미리 위반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암호화폐를 관련해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1950년대 저희가 국민이 한정치산자 취급을 받을 때 그죠? 그냥 힘들 때 아직 배운 게 없을 때고요. 지금은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때는 나를 따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애트리가 옛날에 TMI라 뭐 이런 이제 교환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가 기술 이전 받으면서 세계적인 뭐 CDMA가 나왔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를 애트리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핵심 기술 빼놓고는 이제 역할이 달라졌고 이런 새로운 시대, 혁신 시대에는 국가가 조금 조심하면서 지켜봐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거를 정책으로 따라가거나 나를 따르라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국가 자체가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는 하셔야죠. 근데 공부를 아까 말한 기술적인 너무 미세한 부분이 아닌 이게 정책학적으로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어떤 조류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어떤 뭐 소득주도 성장이면 그게 이 암호화폐하고 어떤 뭐 철학적 코드가 맞는지 그걸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지 지금 제주도에서 뭐 하겠다 뭐 노원에서 뭐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 1년 후에 뭐 했냐 벌써 기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분명히 공부는 해야 되고 아까 중국의 어떤 뭐처럼 앞에서는 맞고 뒤에서는 공부하듯이 저희도 그런 어떤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모님. 네, 정부 좋은 방광자라는 그런 표현이 방금 떠올랐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상 그 어떤 그 규율을 정하거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지티브 방식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국 이제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미니멈 그런 액션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런 어떤 이런 그 근간을 정하는 것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 그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개발 도상을 우리 저희가 한참 할 때 어떤 그 경제기획원에 일하시던 분하고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경제기획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대한 통제권과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 앞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그 관련 그 국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당시 수출을 막 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꼭 그분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닌데, 근데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퇴직 국장님이셨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 때는 그런 게 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게 국민의 먹거리, 그 국가의 어떤 그 특히 저는 이게 강소국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헤비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밴드급은 미들급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유 플랫폼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전제로서 공유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보여주고 테스팅 베드로서 그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정말 IT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듯이요. 4차 산업 또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구 하나 특정 부서만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적절한 정책과 기업들의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